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준 남자 철강남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는 주말의 명화나 토요 명화 이런 것들 보면서요, 영화가 주는 환상에, 영화가 주는 재미에 푹 빠지곤 했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클럽 활동 등의 영화 감상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들어간 적도 있고요. 20대가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용돈도 받고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영화를 참으로 자주 보러 갔었어요. 특히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기면서 다양한 영화를 자주 볼 수 있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시간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영화를 보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나 연인들, 가족들하고 볼 것 같은데요.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영화를 재미있게 느낄 때는요, 얼마 되지 않는 관객들 사이에서 저 혼자 오롯이 볼 때, 그때가 가장 영화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재밌게 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조가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친구들하고 연인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잡을 일은 없잖아요. 또한 평일 조조는 아무리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 조조 할인 영화를 혼자 보러 가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주위 사람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혼자 집중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30대 이후부터는 잘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영화는 현실하고 너무 괴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실을 너무 공고히 해주고 있어서 어느 순간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특히 영화가 재미없다고 느껴진 것은요,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연출 기법과 특수 효과들이 좀 더 발전하긴 하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1, 2년 만에 한 번에 확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영화의 기법이라든지 그것의 이야기들, 내용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나 소재들이 점점 뻔해지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점점 영화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영화에 대한 평이지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 대한 가치나 파급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영화만큼 커다란 파급력이나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게임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은 좀 매니아층이라든지 나이 든 사람까지 저변을 다 확대할 수 없는데 영화는 그래도 여전히 좀 더 저변이 넓은 것 같아서 무시할 수 없는 대중매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마는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영화는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응축된 내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사도 그렇고요. 장면들도 상징과 은유와 비유가 많은데요. 드라마는 아무래도 호흡이 길기 때문에 대사와 장면들의 상징과 은유와 비유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하지만 드라마가 재미가 없다거나 그것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적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재미와 즐거움과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서 제가 재미있게 보는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말하기 약간 민망한데요. 그것은 무한 도전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영상을 보면서 낄낄낄 하하하 호호호 웃을 수가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무한도전 영상을 여유가 있을 때, 좀 쉬고 싶을 때,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합니다.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지만 요 근래에 봤던 드라마가 있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장면이나 대사를 통하여 그것의 내용이나 소재를 통하여 신선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면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중심으로 보는데, 최근에 아주 친한 지인이 이세영이란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옷소매 붉은 끝동인가요? 그 드라마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배우에게 반하게 되었다고 한번 드라마를 보라고 했는데요. 막상 옷소매 붉은 끝동은 내용과 연출과 다른 배우들의 연기가 좀 별로여서, 그것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건 2, 3년 전에 했던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가 더 좋다고 해서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연기를 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한 베테랑 연기자고 원로 연기자라고 해도 연기를 잘한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손에 꼽는데요. 추천해준 지인의 말씀처럼 이세영 배우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서 젊은 나이에 저렇게 연기를 잘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흡족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연기를 하는데 이세영 배우는 정말 발음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대단하다, 그리고 기분 좋게 보았던 배우인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배우였습니다. 내용이나 연출 같은 거 뭐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그저 보면서 드라마는 호흡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돼, 저건 저렇게 해도 되지 않나? 저 정도의 권력이면, 저 정도의 힘이면 상대 세력도 견제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난 드라마보다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기대하고 본 것은 아니고요. 하도 주위에서 좋다 이야기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저 과거 배우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든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그런 배우들이 제가 어릴 적에 동경했고, 참 그때는 꽃미남 같은 배우들이어서요. 그런 배우들이 여전히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욕심이 언제나 있거든요. 물론 보면서 슬펐습니다. 다들 아저씨가 되셔가지고, 그것도 나이 많은 아저씨가 되셔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한 제니퍼 로렌스인가요? 그 배우도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소문을 핑계대고 그 주연을 비롯한 연기를 잘하는 다양한 조연들까지 함께 감상하고 싶어서 영화를 봤죠. 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거기에 나왔는데요. 바로 메릴 스트립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았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 감상은 그랬습니다. 그냥 썩이었습니다. 별로였어요. 한편으로는 슬펐고,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구나. 이젠 진짜 영화가 재미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괜찮다고, 어느 부분에서 좋았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만 그럴 거예요, 저만. 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혹은 두 가지 사유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 언론, 그리고 기업의 카르텔입니다. 정치, 언론, 기업이 상징하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과학, 그리고 사실, 이런 보편적인 어떤 학문이나 가치 두 가지가 상충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한 과학자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지 모른다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오게 될 때는 언론이 돌아가는 나름의 메커니즘에 순응해서 가야 되고, 그건 대중들이 원한다는 것으로 포장된 자본주의 가치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가치들이라든지 국민의 살림을 위해서 행해지는 정치가 어디 있냐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정치와 언론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이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혜성을 파괴하기 위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가 한 번에 취소되었을 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죠. 과학이나 학문 혹은 사실에 관한 그런 보편적 가치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문화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두 과학자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었죠. 저 자본주의 문화에서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제니퍼 로렌스의 주장은 이상하고 기괴하고 사람들이 반대로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저 과학적 사실도 대중들 아니라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로 포장되어야 될 때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분한 그런 과학자의 모습으로서 비춰질 때 그나마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얼마 안 가서 지구가 저 혜성과 충돌하여 멸망한다는 얘기겠죠.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뻔한 영화적 공식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뻔한 문화 비판과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영화적 기법들과 표현들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와 시스템이 그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언론인과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간과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개인들은요, 어리석을 수도 있고요. 부도덕할 수도 있습니다.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라는 단위로 가게 되면 한두 개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모든 것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국엔 돌아가고 있고요. 그 체계는 비교적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수장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우리 사회가 망하거나 극단적인 상태로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주 업무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주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그건 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능에 비하면 적은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불법과 편법과 안전불감증이라든지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융통성이란 이름하에, 어떤 효율이란 이름하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현대산업개발이 무너진 것도 그렇고요. 저 주식시장에서 물적 분할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직은 갈 길이 멀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옹호해주고 용인하는 사회가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은 나는 아닌가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이런 것들을 더 깨달아서 깊은 이해로 더 냉철하고 분명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되겠죠. 인문학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저 편하고 쉬운 것으로서만 저 단방약과 같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대중들도 다 몰리고 있잖아요. 나도 그것을 용인해주는 한 사람의 이론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위선과 가식 드는 것도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까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대기업의 수장이 된다고 해서 그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못할 자신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정부는 정부들 하나의 체제와 시스템에, 기업은 기업들 하나의 체제와 시스템에 비교적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옳은 방향인지 그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마냥 정치와 언론과 기업들을 비판해서 무조건 어리석고 나쁘다고 하는 편견에 비춰서 그리고 있는 영화의 시선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나오는 흔한 그런 자본주의 비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과학자, 학자, 어떤 분명한 사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때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고 해서 결국엔 재앙을 피하거나 막지는 못합니다. 똑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여가지고 씁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전개할 때 영화는 내내 그런 과학적인 사실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따라야 할 지식이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학도 진짜 그렇게 분명한 진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름의 생각과 사유와 편파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혜성을 비유로, 은유로 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환경오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격한 기후변화를 저 혜성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흔해서 여전히 신선함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 내내 자본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체제를 열심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제작되었나요? 지금 영화 산업에서 최고의 자본주의의 수혜와 혜택과 그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넷플릭스란 컨텐츠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덕택으로 가장 몸값을 올리는 그런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와 함께 다양한 감독과 스텝과 제작진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와 시스템과 이런 문화 산업이 없었다면 이런 영화는 나올 수도 없었는데요. 자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자본주의를 내내 일관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영화가 또 있을까요?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는 별로 현실적인 힘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재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할 거고 제가 역설적이게도 이 재미를 추구하는 유튜브에서 진중하고 진지한 그런 컨텐츠로 쭉 밀고 나가는 것처럼 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문화를 비판하는 저 영화가 가장 활발한 문화와 자본주의적 시스템과 체계를 공고히 하는 여러 파생 상품들을 발생시키고 있네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영화 채널들이 저 영화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많은 역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나 체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회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렵다고 하는 책들을 보고 그래서 이 사회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그것들을 결코 당장에 이렇게 저렇게 실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숨쉬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지만 저 숨이 끝나는 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역설이 인간의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회도 분명히 많은 역설들을 포함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엔 역설과 역설들이 응축된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네요.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영화나 책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한번 제 나름의 생각과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려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